자교수와 뉴클리어 피직스 챕터 2 뉴클리어 포스스 3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페이즈 시프트 공부하고 2장의 5절을 이제 마쳤는데 2장 5절 끝에 서브 섹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장의 5절의 1절인데 Symmetry Requirements on Nuclear Interactions 해가지고 뉴클리어 상호작용이 만족해야지 될 대칭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이 서브 섹션 처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We discuss in this subsection basic symmetry requirements on NN interactions. 이 서브섹션에서는 핵자 상호작용이 만족할 기본적인 대칭성에 대해서 논의하자. 대칭성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그 기본적인 대칭성, 이게 바로 basic symmetry requirement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The nuclear two-body interaction V12 can depend on the position R, the momentum P, the spin sigma, and the isospin tau of two interacting nucleons. 그래가지고 그 인터랙션을 이렇게 씁니다. 이해하십시오. And the two-body of potential is evaluated by the expectation value. 이렇게 생긴 일식으로 된 expectation value로 이제 evaluated 되는데 where a single particle wave function phi is specified by the coordinate spin and isospin. 이렇게 설명했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이제 바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여기에 two body interaction V12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isospin tau 그 다음에 expectation value 이렇게 주어지는 expectation value 그 다음에 여기에 single particle wave function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강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이제 하나씩 알고 읽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나는 지금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이런 거 모르는 기초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첫 번째로 이 투바디 인터랙션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냥 말로 하면 두 물체 상호작용이죠. 이 두 물체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이런 얘기들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현상을 기술하려면 개 시스템을 정하는데 그렇게 정하는 것은 뉴턴 피직스, 뉴턴 역학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이해하기 쉬운 뉴턴 역학을 먼저 해서 하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차교수 물리 8강 강의에 이제 시작하는 것인데 여기에 입자들이 또는 물체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개라고 하는 건 우리 물리에서 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물체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에서 내가 운동을 기술하려고 생각하는 물체들의 모임이 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중에서 3개만 개로 정하자. 그래서 M1, M2, M3만 개로 정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건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물체들의 움직임을 정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기준계를 이렇게 정해야지 되죠. 기준계를 정하면 각각 물체들의 위치 벡터를 이렇게 알 수 있죠. R1, R2, R3 이렇게 이 운동 법칙 또는 물리 법칙들을 적용해서 이 물체들의 위치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알아내고 싶은 그런 물체들의 모임, 이걸 갖다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M1, M2, M3의 위치 벡터인 R1, R2, R3를 구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고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물체들의 모임이 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깥에 또 하나 물체 있죠. 근데 이놈은 내가 지금 위치를 알고 싶지도 않고 이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데서는 알 수도 없는 그런 게 이제 개 바깥에 있는 물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깥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그 물리법칙을 적용해서 그 물체의 위치를 알아낼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에 속한 물체만 지금 뉴턴 역학의 경우에는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하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호작용, 인터액션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을 얘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작용인데 상호작용이 좀 더 근본적이죠. 그래서
우리 뉴턴력과 거시세계를 다룰 때는 힘이라는 물리량으로도 다루고 상호작용이라는 물리량으로도 다루는데 미시세계에서는 어떠냐? 힘이라는 물리량은 다루지 않고 상호작용으로 대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힘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등학교 때도 힘 배웠죠.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힘이란 물체의 운동 상태 또는 형태를 바꾸는 원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물체가 속도가 바뀌고 있으면 저 힘 받고 있구나, 또는 물체가 그 모양이 바뀌었으면 힘 받고 있구나, 이런 걸 아는데, 이렇게 정의되는 힘 가지고는 그 힘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힘의 역할로 물체 어떤 힘의 역할이 이 물체에 힘을 작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단순히 힘이 작용했구나 하는 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차교수 물리 같은 데서 힘을 정의할 때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하죠. 두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정도가 힘이다. 그래서 힘이 작용하려면 반드시 두 물체가 있어야지 되고, 이 두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은 반드시 A가 B에게 힘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 힘을 정의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A가 B에게 힘 작용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상호작용이니까 B도 또 A한테 힘 작용하고, 그게 바로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힘은 우리가 크게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 내력과 외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력과 외력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정의한 개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가 같은 개에 속하는 속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힘을 내력과 외력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물체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힘이란 반드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물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힘을 받는 대상인 물체하고 힘을 주는 원인 물체가 있는데, 그 대상인 물체와 원인 물체가 같은 개에 있으면 그게 내력이고, 그 다음에 힘의 원인이 되는 물체는 개 바깥에 있고 힘을 받는 물체만 개 속에 있으면 그게 바로 외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력과 외력의 의미가 분명하죠. 그래서 그 개 속에 있는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내력 이고, 개 밖에 있는 물체가 어떤 개에 속한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그건 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력을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개 밖의 물체가 개에 속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외력인데, 아까 그려놓은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M1, M2, M3가 있는데 힘 작용하려면 반드시 두 물체가 있어야 되죠. 그 한 물체가 개 바깥에 있는 거, 지금 M4가 개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M4가 M을 잡아다니는 힘, M2를 잡아다니는 힘, M3를 잡아다니는 힘, 이것들이 있는데, 우리 힘을 표시할 때는 아래다가 첨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F14 하면 오른쪽에 있는 첨자가 힘의 원인이 되는 물체, 앞에 있는 첨자가 힘을 받는 물체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M4, 14, 24, 34, 이거는 어떻습니까? 4는 개 바깥에 있는 물체니까 이게 바로 외력이다. 그래서 M14와 M24와 M34는 외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외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외력은 힘을 받는 물체의 좌표에 의해서만 정해진다. 다시 말하면 M1이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14가 바뀌겠죠. M2의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24가 바뀌겠죠. 이렇게 힘을 받는 물체의 좌표에 의해서만 힘이 이제 정해지는데, 그러면 M4의 좌표는 이 힘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네,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M4의 좌표는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M4가 움직이는 건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만약에 M4가 움직이는 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M4의 위치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이 M4는 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개 바깥에 있는 물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외력들은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M14는 이건 R1에 의존하는 힘이다. 이게 바로 원의 위치에 의존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M24는 F2R2 이렇게. 그래서 외력의 경우에는 요 아래 첨자를 하나만 써도 되겠죠. 저 바깥에 있는 거 안 써도 되죠. 자기 하나만 쓰고, 그 다음에 무엇의 위치에 의존합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에 의존하죠. M34는 F3, R3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위치에만 의존하는 힘,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까? 이런 외력을 한 물체의 힘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one body force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겠고, one body force의 one body란 그 자신의 위치에 의해서 정해지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까 힘하고 똑같은 것이 바로 상호작용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용어가 바로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력을 대표하는 포텐셜 에너지도 대상 물체의 좌표로만 정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외력을 대표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한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자신의 위치에 의해서만, 그 물체의 위치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 FR이 있으면 그 FR을 대표하는 포텐셜 에너지는 똑같은 R에 의존하고, 이건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이 힘, 이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되는 힘이 바로 보존력인데, 보존력이 이렇게 있으면 보존력의 기준점에서부터 R까지 이제 선적분을 하고 여기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였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의 위치, 그 물체의 위치 하나만 의존하는 게 이게 이제 원바디 포텐셜 에너지고, 그러면 이렇게 보존력을 R의 함수로 알면 그 힘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반대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알면 힘을 구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 포텐셜 에너지를 에다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그 힘이 바로 여기서 구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이 이제 강의된 게 어디에 있냐면 차교수 물리 7강의 지강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력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내력은 개에 속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개에 속한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란 바로 뭐냐면 힘을 작용하는 물체하고 받는 물체가 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내력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요 M2가 M1을 잡아다니는 힘, 또 M1이 M2를 잡아다니는 힘, 그래서 내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첨자로 내력을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는 F12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2가 원에 작용한 힘이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3가 원에 작용하니까 F1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 F12, F21, F13, F31, F23, F3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내력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이 내력은 합은 0이다. 여기서 보면 F12하고 F21은 어떤 관계에 있냐면 작용 반작용 법칙 관계에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 관계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여기 첨자 두 개를 바꿀 것 같으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그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력의 합은 0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우리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물체가 움직이면 M1이 움직이면 M1이 받는 힘이 바뀌겠죠. 근데 M2가 움직이면 M1이 받는 F12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그것도 바뀌겠죠. 그래서 이 내력은 M1의 위치에도 의존하고 M2에도 위치에도 의존합니다. 그래서 내력은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 모두의 좌표로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내력을 좀 더 자세히 표시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F12는 R1과 R2에 의존하고, F21은 R1과 이것도 역시 R1과 R2에 의존하죠. F13는 R1과 R3에 의존하고 이런 식으로 의존하죠. 그래서 이런 내력을 우리 무엇이라고도 부르냐면 내력은 두 물체의 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Two body force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고부터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내력도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력하고 힘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이니까 우리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두 물체 포텐셜 에너지는 두 물체의 좌표에 의존합니다. 두 물체 포텐셜 에너지, 두 물체 좌표에서 그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에만 의존하냐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에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의존하는 것은 R1 빼기 R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M1은 R1에 있고
M2는 R2에 있으면 그러면 그 두 물체 포텐셜은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이 포텐셜 에너지가 F12를 대표하는 포텐셜 에너지나 F21을 대표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이게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위치 벡터가 각각 R1과 R2가 된 곳에 놓인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작용 반작용 법칙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은 무엇입니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작용하고 반작용이 이제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두 물체 포텐셜 에너지에서 바로 그 힘을 구한다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F12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마이너스 델 1을 구하면 되겠어요. F12는 작용하는 힘의 대상이 R1이죠. 그러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 R1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러면 F12가 되고 이걸 F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작용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물체 1이 물체 2를 잡아다니는 힘은 어떻게 되냐면 그건 F21이죠. F21은 똑같은 포텐셜 에너지인데 R2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입니다. R1에 대해서 미분한 걸 F라고 한다면 R2에 대해서 미분한 건 요 전체를 미분해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또 하나 튀어나오겠죠. 이건 바로 마이너스 F가 됩니다. 그래서 요 힘이 F라고 한다면 똑같은 포텐셜 에너지, 똑같은 그 R1과 R2에 의존하는 포텐셜 에너지에서 R1으로 미분해서 마이너스 붙인 거는 F고 그 다음에 R2로 미분해서 여기서 그 그레디언트를 취한 걸 미분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를 붙인 건 마이너스 F죠. 이게 바로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작용 반작용 법칙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힘 내력을 구할 것 같으면 작용 반작용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이런 포텐셜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두 물체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투 바디 포텐셜 에너지 또는 투 바디 인터액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투 바디 포텐셜 에너지 또는 투 바디 인터액션이라고 한 게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잘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원 바디 포텐셜 에너지와 투 바디 포텐셜 에너지가 물체들의 움직임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 거시 세계를 결정하는 시스템에는 뭐가 있냐면 행성들의 운동이 있죠. 행성들이 있죠. 행성은 무엇입니까? 태양 주위를 도는 이제 별들, 행성, 플래닛들이 이게 행성입니다. 이 행성들의 운동을 보겠습니다. 행성들의 운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케플러 법칙이 만족합니다. 케플러의 제일 법칙은 어떤 거예요?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를 따라서 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뭘 아냐면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도는데 똑같은 타원을 왕복해서 도는 거죠. 이건 무엇의 특징이냐면 행성들이 태양에서 작용하는 만인력만 받는다라고 하면 이 똑같은 타원 궤도를 계속 돕니다. 그래서 여기 견우직녀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1년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궤도를 계속 도니까 1년만 지나면 한 궤도가 결정이 되고 그 궤도가 계속 도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인데 외력을 받기 때문이고 이 외력은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원바디 포스라고 그랬죠. 그 원바디 포스를 받는 특징이 바로 이렇게 타원 궤도를 똑같은 타원 궤도를 계속 회전하는 것인데 사실은 행성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 어떠냐면 이런 똑같은 궤도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궤도의 축이 천천히 이렇게 회전하는데 물론 이렇게 천천히 회전하는 건 굉장히 느립니다. 100년에 전체적으로 한 몇백 초 정도 이렇게 회전하는데 이건 무엇 때문이냐면 이건 바로 행성이 다른 행성들 사이에 작용하는 내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 행성들이 있는데 이 행성들을 태양이 잡아다니는 힘은 그 힘은 무엇에만 의존합니까? 행성의 위치에만 의존합니다. 태양이 어디로 가고 이거는 상관 안 하죠. 물론 더 거시적으로 보면 태양도 움직이지만 그건 우리 생각하지 않고 태양이 타원의 초점에 이렇게 딱
딱 있다고 하고 행성들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원바디 포스를 받고 있으면 이 행성은 똑같은 타원을 도는데 이 행성은 또 어떤 힘도 받고 있습니까? 태양이 받는 힘보다는 훨씬 약하지만 행성과 행성들 사이의 힘도 받습니다. 바로 이 투바디 포스 때문에 이런 세차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의 역학 운동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행성들이 세차 운동하는 것을 아주 정밀하게 전부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들을 발견하는데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는데도 바로 이런 세차 운동이 적용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것이 거시세계가 아니라 미시세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미세계에서는 우리 뭘 볼 수가 있냐면 원자의 전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자에 있는 전제 운동은 우리가 어떻게 기술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다니는 이 포텐셜 에너지, 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포텐셜 에너지겠어요? 원바디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원바디 포텐셜 에너지를 받으면 이게 바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과 비슷한 것인데,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 때문에 결정되는 에너지 공유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주양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주양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런 모양으로 주양자 수의 거리의 제곱분의 1이고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는 궤도양자 수에도 의존하고 그 다음에 자기양자 수는 궤도 가운동량의 Z 성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스핀 양자 수에도 이렇게 의존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에너지는 단지 주양자 수에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 주양자 수에만 하기 때문에 궤도 양자수가 조금 다르고 자기 양자수가 조금 다르더라도 다 똑같은 에너지로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 그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궤도 양자수가 L인 껍질에는 몇 개가 들어가냐면 L에는 2L 플러스 1개가 들어가는데 스핀 양자수가 2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2를 곱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런 궤도를 얘기할 때 이런 문자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S는 L은 0, P는 L은 1, D는 L은 2, F는 L은 3, 그 다음에 G는 L은 4, H는 L은 5 그런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왼쪽의 위첨자로는 ES 더하기 2를 쓰고 오른쪽에 아래 점자는 총각 운동량을 쓴다고 그랬는데, 오른쪽의 위첨자에는 그 L 궤도에 들어가는 입자의 수를 여기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은 0일 때는 몇 개 들어갑니까? 저기 2개 들어가고, L이 1일 때는 몇 개 들어갑니까? 요거 3이니까 2 하니까 6개 들어가죠. M이 3일 때 L이 2일 때는 몇 개 들어갑니까? 10개 들어가죠. L이 3일 때는 몇 개 들어갑니까? 14개 들어가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주기율표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주기율표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주기율표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쭉 전자수에 따라서 주기율표가 되는데, 여기에는 1A족 이건 이제 이렇게 쭉 몇 쪽으로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것 중에서 위아래는 뭐냐면 이 원자의 성질이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1A족은 어떤 것들이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가지고 최외곽 궤도에 전자 하나가 있어서 그 전자 하나가 있다는 성질 때문에 비슷한 이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요거 7A족은 할로겐 원소고, 이건 최외곽 전자에 전자가 하나가 부족한 그런 이제 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맨 오른쪽 꼭대기 바깥 오른쪽 끝은 뭐냐면 불활성 기체죠. 이건 최외곽 궤도가 꽉 차 있어 가지고 다른 원자하고 상호작용을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건 가장 안정된 원소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이런 불활성 기체는 뭐가 있냐면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의 원자 번호가 바로 뭐냐면 거기에 차곡차곡 채워진 이 전자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한 물체 포텐셜 에너지만 작용한다면 우리 앞에서 각각 N은 1, 2, 3, 4일 때, N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때 있을 수 있는 궤도가 있고, 그 궤도에 들을 수 있는 전자의 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N은 1일 때는 2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이 꽉 차면 원자 번호가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그리고 N은 2일 때는 이제 그 L은 N보다 작아야 되니까 ES가 있고 EP가 있고 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S에는 2개 있고 P에는 6개 있으니까 요 N은 2일 때는 8개가 있고 요 2개를 합하면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N 3일 때는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다 합하면 18개고 그것까지 다 합하면 28개고 이렇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1인 그 궤도가 꽉 차 있는, 그랬을 때 전자가 2개니까 그 전자가 2개인 원자 번호가 2짜리가 불활성 기체가 되겠죠. N은 2까지 꽉 차 있으면 전부 다 합해서 전자가 10개니까 원자 번호가 10이면 불활성 기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N은 3일 때는 꽉 차 있는 걸 N은 1, 2, 3까지 다 더하면 28개가 되니까 원자 번호가 28이면 불활성 기체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원자 번호를 보면 뭐 어떻습니까? 아르곤은 18인데 여기 원자 번호는 28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개까지는 같은데 세 번째 벌써 달라지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두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뭐겠습니까? 전자와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행성의 경우나 마찬가지요. 태양이 행성을 이제 잡아다니는 포텐셜 에너지는 원바디 포텐셜 에너지, 행성과 행성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는 투바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 원자에서도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다니는 건 원바디 포텐셜 에너지, 전자와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포텐셜 에너지 투바디 포텐셜 에너지인데, 투바디 포텐셜 에너지까지 생각하면 여기에 에너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하나씩 아래로 내려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이제 그 큰 궤도에 들어가는 이제 그 전제의 수를 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까지 다 계산해서 원자 번호를 정할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요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하나씩 내려가 본 겁니다. 저 위에 있던 게. 요것도 어떻게 됩니까? 요것도 다 하나씩 내려갔습니다. 또 요것도 하나씩 이렇게 내려갔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더했더니 첫 번째는 원자 번호가 두 번째 껍질은 10, 세 번째 껍질은 18,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6 해가지고 헬륨, 네온 이렇게 하는 걸 우리 전부 다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 18, 36, 54, 86까지 잘 설명했죠. 요 두 개는 아직 원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여기다 놔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걸 볼 것 같으면 태양계와 원자 어떻습니까? 태양계에서의 행성의 운동은 우리 태양과 행성 사이의 한 물체임이 행성에 대한 커플러 세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잘 설명해 주는데, 또다시 거기에 뭐도 있었냐면 세차 운동도 있었죠. 이게 바로 행성과 행성 사이의 두 물체임, 투바디 포텐셜 에너지가 이걸 설명해 준다. 그리고 원자에서 전자 운동도 마찬가지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한 물체 포텐셜 에너지만 가지면 원자들의 불활성 기체가 왜 존재하는지 설명해 주는데, 원칙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제대로 설명 못하죠. 그 이유는 바로 뭐였습니까? 전자와 전자 사이의 두 물체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원자까지만 봤는데, 우리 원자핵은 무엇이 만듭니까? 그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 다시 말하면 핵자가 만들죠. 그래서 핵자들이 만드는 원자핵을 설명할 때 핵자들 사이에도 뭐가 있겠습니까? 원바디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투바디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 이 행성들에는 앞에 태양이 있어가지고 원바디 포텐셜 에너지가 뭔지, 원바디 포스가 뭔지 알죠. 그 다음에 원자에는 가운데 그 원자핵이 있어가지고 원바디 포스가 뭔지 알죠. 근데 원자핵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원자핵의 경우는 가운데 뭐가 중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자핵은 뭐밖에 없냐면 핵자들밖에 없어요. 핵자들. 그래서 처음에 원자핵을 발견하고 나서는 원자핵을 설명하는 것이 원자를 설명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투바디 인터액션만, 핵자들 사이에는 투바디 인터액션만 이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앞으로 뉴클리어 스트럭처를 공부할 때 바로 배우겠지만, 원자핵도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껍질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에서 껍질 모형 적용되는 게 뭐였어요? 불활성 기체가 존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다니는 이제 원바디 포텐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자핵은 그 원바디 포텐셜 에너지가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원자핵에 바로 껍질 모형이 적용되더라. 다시 말하면 원자핵에도 특별히 안정된 원자핵인 핵자들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자들의 숫자가 몇 개일 때 특별히 안정된 다른 원자핵하고 상호작용 안 하는 그런 이제 그 원자핵이 존재하는데, 그건 어때야만 되겠습니까?
원바디 포텐셜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원자 핵에 대해서 처음으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나온 그런 역할을 한번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바디 인터액션이 무엇인지 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바디 인터액션 공부했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이런 거, 더 아이소스핀이 뭔지, 그 다음에 싱글 파티클 웨이브 펑션이 뭔지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